방사선이라는 단어 자체는 경계심을 주고 해로운 부분이 분명 있지만 일상 곳곳에서 방사선이 활용되면서 우리 삶에 이로운 역할도 하는데요. 이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존하는데 방사선 기술이 활용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또 최근 국내에서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가 시작됐는데요. 실용인문 클래스, 오늘은 이로운 방사선 생활, 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힘쓰는 방사선과 꿈의 암 치료, 중입자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실용인문 클래스, 방사선 전문가 원광보건대학교 방사선과 김현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원광보건대학교 방사선과 김현민 교수입니다. 방사선 핫 이슈, 방사선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문화재 복원, 보존에 방사선 기술이 활용되는데요. 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힘쓰는 방사선,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가 시작됐는데요. 네.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 방사선 한 이슈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교수님, 방사선을 이용해서 문화재를 복원하거나 보존한다라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방사선 기술의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걸까요? 네, 가장 일반적으로 방사선에 투과하는 특성을 이용한 방사선 사진 촬영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허. 방사선을 투과하는 능력을 이용해서 문화재 내부의 구조와 손상된 부분을 촬영합니다. 예. X선 또는 감마선을 이용해서 물체 내부의 영상을 얻을 수 있고요. 구조적인 이상이나 숨겨진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 특히 문화재 내부 관찰과 미세 결함의 비파괴 검사에 활용됩니다. 방사선 사진 촬영법이 문화재를 복원과 보존에 힘쓰는데 또 X선 또는 감마선 외에 또 어떤 기술이 활용이 될까요? 네, 방사화 분석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용해서 시료에 포함된 특정 원소의 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허. 방사선 탄소 영대 측정법 들어보셨을까요? 네네. 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 중에서 방사성 탄소인 C14, 탄소 14의 농도를 측정하여 연대를 추정합니다. 네네. 탄소 14는 대기 중에서 계속 생성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생명체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일정한 비율로 흡수되고 유지됩니다. 예. 그런데 생명체가 사망한 후에는 이 탄소 14의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탄소 14의 반감기가 5730년입니다. 예. 따라서 고대 유물의 화석이나 탄소 14의 농도를 측정하여 해당 시료가 언제쯤 만들어졌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지질 시간대의 연대를 파악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고학자들이 어떤 물건이나 유물을 발견하면 이게 몇 년도에 생성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문화재 복원 보존 작업이 진행되는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방사선 영상화 기술을 활용해서 예. 문화재의 손상 부분이나 작은 세부 사항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 일본 사이타마현 이나리야마 고분에서 네. 출토된 금착 명철검의 상감에서 네. X선과 감마선 투과 시험을 진행한 결과 115개의 문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 또 문화재 표면 또는 내부에서 발생한 미생물, 균류, 네. 해충 등을 방사선을 통해서 제거하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오. 방사선 치료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제거해서 문화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보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1977년 이집트 람세스 2세의 미라 보존에 네. 방사선 조사를 통한 생물학적 손상 억제 기술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이 방사선 기술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화재 분야에 활용되는 방사선 기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문화재 분야에 적용 가능한 방사선 기술에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 기술, 중성자 영상 기술,
메스바우어 분광 기술, 예. 방사선 조사 기술, 이온빈 분석 기술 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 분야에 적용 가능한 방사선 기술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만나볼 텐데 먼저 중성자 방사화 분석은 문화재 보건 보존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걸까요? 네, 중성자 방사화 분석 기술은 출토 문화재의 산지와 편년을 추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연구용 원자로에서 생성된 중성자를 분석 시료에 조사하고 시료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변화시켜 방출되는 감마선을 측정하면 예. 시료에 포함된 특정 원소의 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출 감도가 높아 화학적인 분석법으로는 불가능한 미량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 다양한 종류의 시료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원소를 비파괴적으로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서 문화재뿐만 아니라 기초연구, 재료과학, 환경오염 및 보존, 인체보건 영향, 산업적 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중성자 영상 기술은 또 무엇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중성자 영상 기술은 중성자가 가진 투과력과 분해능을 이용해 문화재 내부 결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연구용 원자로에서 생성된 중성자를 시료에 투과시켜서 감쇄하는 중성자의 양을 평가함으로써 네네. 시료 내부의 미세 결함을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문화재 내부 관찰과 미세 결함의 비파괴 검사에 활용됩니다. 네. 중성자 영상 기술은 문화재 내부의 디테일한 검사에 활용이 되는데 메스바우어 분광 기법, 이거 말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 기법은 뭡니까? 네, 메스바우어 분광 기법은 현존하는 연구 수단 중에서 가장 미세한 에너지까지 측정 가능한 분석 기술이기 때문에 네네. 나노 세계의 물질 연구에 중요한 기술로 꼽힙니다. 메스바우어 분광 기법은 1958년 독일의 메스바우어가 발견한 감마선의 공명 현상을 바탕으로 한 기법입니다. 네네. 핵에서 방출된 감마선이 분석 대상의 동종 원자에게 흡수되고 예. 흡수된 감마선을 계측해요. 물질의 화합물 상태, 결정 구조, 그리고 초미세 자기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 기법을 활용하면 단청의 안료, 그리고 도자기 유약 등 우리나라 문화재 발색의 근원인 네. 철의 화합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어허. 철 화합물과 수분을 포함하는 대기질이 석조 문화재에 주는 영향도 비파괴 검사로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 자, 문화재 복원과 복구에 활용되는 방사선 기술, 방사선 조사 기술은 또 무엇인지 또 한번 좀 설명 들어볼까요? 방사선 조사 기술은 목재, 문화재 손상의 주범인 핵충을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렇군요. 네,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투과력과 살균력을 이용해서 예. 비파괴 검사와 암치료, 농식물 육종, 의료기기 멸균 등에 이용하는 기술이죠. 네. 문화재 분야에서는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주로 목재 문화재의 생물학적 손상을 야기하는 흰개미, 아하. 권연벌레 등 충류와 곰팡이들을 제어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목재뿐만 아니라 서적, 의복 등 유기질 문화재의 보존에도 이용하며 부식이 심한 목재를 단단히 하기 위한 광합 방법으로 네. 방사선 고분자 중합 기술도 네.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문화재에 활용되는 방사선이 저는 뭐 한 가지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있어요. 이온빔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기술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온빈 분석 기술은 비파괴적으로 문화재의 성분을 ppm 단위, 즉 100만 분의 1 수준의 정밀 정량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 문화재 복원 및 보존 처리를 위한 지표를 제공해 주는 기술입니다. 네네. 특히 이온빈 분석법 중 입자유도 X선 방출을 이용한 방법은 강력한 비파괴 기술로서 상례적으로 지리학자, 고고학자, 그리고 미술관리자 및 기타 연구자들이 어떤 물체의 기원, 발생 연대 및 출처 등을 연구 확인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사선 기술이 문화재 보존과 발전에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을까요, 교수님? 네, 최근에 뉴스를 한번 좀 검색해 봤는데요. 네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나노시티 컴퓨터 단층 촬영기의 도입으로
문화재 제작 기법 등 새로운 사실들이 비파괴 조사 연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네. 박물관 보존과학 2020년 논문을 보면요. 예. 해남 흑천리, 마등 유적지에서는 동전이 중첩되어 출토되었는데요. 네네. 한 점만 유관으로 화천이라는 글씨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예. 나머지는 글씨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는데 없었는데? 나노시티 촬영을 실시하여 화천이라는 명문이 들어있는 것을 전부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문화재 복원 보존 작업에 방사성을 왜 이용하는 거고 또 어떤 특이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활용을 하는 거겠죠? 네, 방사선을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네. 문화재를 조사하고 손상이 있을 때에는 구성하는 성분의 화학적 조성비를 찾아내서 복원할 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기술을 사용하면 문화재 내부 구조와 네. 손상된 부분에 비파괴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사선을 투과시키는 방사선 조사 기술은 문화재 내부의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예. 이는 문화재 내부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복원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네, 방사선 분석 기술을 사용하면 문화재의 화학 조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된 재료 그리고 종류와 성분을 판별하고 예. 그리고 오염된 부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제거하는 그래서 적절한 복원 방법과 재료 선택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 복원 보존 작업에 활용되는 방사선의 장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사선은 세균, 곰팡이, 해충 등을 제거하고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방사선은 세포 내 DNA를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 오염과 생물학적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방사선은 화학 반응을 유도하거나 분자 구조를 변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의 색상을 개선하거나 오염된 부분을 처리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고요. 네. 방사선 기술은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복원 작업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밖에도 방사선을 이용한 작업의 결과와 방사선 노출에 대한 데이터는 문화재 복원 및 보존에 대한 연구와 또 국제적인 지식 공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방사선은 문화재 복원과 복원 작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적으로 한번 사례들을 만들어 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방사선을 이용해 문화재 복원과 보존을 한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문화재 복원 보존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고구려 진장터 무덤 보존 사례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고구려 진장터 무덤에서 발견된 동화석에 방사선을 적용하여 오염된 표면을 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방사선을 사용하여 동화석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제거함으로써 원래의 아름다운 색상과 모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압지 보존 사례입니다. 예. 안압지는 7세기에 지어진 석탑으로 국보 3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석탑은 시간이 지나며 오염물질과 해충 등으로 손상되었습니다. 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 치료를 활용하여 석탑의 표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사선을 조절하여 석탑의 표면을 정화하고 보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방사선을 이용해서 문화재 복원과 보존 사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라 왕족 무덤에서의 방사선 보존 사례입니다. 예. 경주 지역에서는 신라 왕족의 무덤이 많이 발견되어 그렇죠. 문화재 보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경주대학교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 조사를 활용하여 신라 왕족 무덤 내부를 비파괴적인 조사로 수행하였습니다. 네네. 이를 통해 내부의 구조와 유물 상태를 조사하고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불교에서도 불상의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불교에서 불상의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 그 불상 안에 뭐가 들었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불상 안에 불경 같은 문화재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흠없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네. 해인사의 한 아미타불 좌상을 CT 검사했더니 네. 그 안에서 고려 왕이 왕위에 오른 해인 1375년에 제작되었다고 뚜렷하게 연대가 적힌 성불수구 대다란이 책과 화엄경 28책 그리고 사리가 발견된 겁니다. 네, 다른 불상 속에도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지장보살 입상 안에는 예. 금속 장식이 달린 족자형 경전이 있었고요. 관음보살 입상엔 병품처럼 접었다 펼 수 있는 책자가 들어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럼 확인되면 이제 어떻게 좀 다시 꺼냅니까? 이 불교계가 이걸 두고 네. 고민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꺼내고 싶긴 해요. 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두 개는 궁금해.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국내 최초로 사람 크기의 불상을 3차원 CT로 촬영했더니 네. 머릿속에 또 불경 두루마리가 나왔습니다. 와. 영상 발굴 기법의 발달로 불상 속의 비밀이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례들은 국내에서 방사선을 활용해서 문화재의 복원과 보존 작업을 수행하는 데도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방사선 기술은 문화재 연구와 보존 분야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예.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말 나중에 더 발달해서 이제 꺼내보지 않아도 그 불경에 어떤 내용과 글이 담겨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만 하면 진짜 문화재의 어떤 보존하고 발견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또 할 수 있겠네요. 네, 문화재 네. 발굴팀에서 아마 연구를 계속 하시면 언젠가 네.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일조하는 방사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우리에게 이로운 방사선, 이번에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세브란스 병원이 국내 첫 중입자 치료센터를 본격 가동한다라는 뉴스를 접했어요. 먼저 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중입자 치료는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예. 양성자 치료에 사용되는 수소 입자보다 12배 무거운 탄소 입자를 가속시켜서 예. 암세포만을 조준해서 파괴하는 치료 기법입니다. 와.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두세 배의 높은 치료 효과, 네. 즉 세포 살상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네. 난치암을 극복하기 위한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랑 비교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중입자 치료는 기존의 방사선이나 각종 암 치료에 비해 부작용은 적고요. 효과는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중입자 치료는 중입자의 브래그 피크라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네. 브래그 피크는 중입자 빔의 에너지 손실이 최대화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뇌종양이 15cm 깊이에 있다고 가정하면요. 예. 엑스레이는 외부에서 쏘면 피부를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점점 약해지게 돼서 예. 종양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최초 에너지의 40% 정도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겠죠. 종양 치료에 기여하는 에너지는 40%고요. 60%는 뇌의 정상 조직에 피해를 입힌 거죠. 아, 통과하면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네, 정상 조직이 피해를 입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중입자는 정상 조직에서는 에너지 전달이 작아서 네. 정상 뇌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요. 예. 종양이 있었던 아까 15cm 깊이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가서 100%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걸 브래그 피크라는 특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중입자 치료는 탄소 이온을 빛의 속도의 70% 가까이 가속해서 암세포만 명중시킴으로써 암세포 DNA 조직을 파괴하며 높은 세포 추사율을 보입니다. 요. 중입자 치료는 종양 내부의 암세포를 명확하게 타겟팅하고요. 네. 높은 선량을 전달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또 주변의 건강한 조직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이 치료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중입자 치료 첫 환자는 어떤 환자였을까요? 네, 국내 최초로 연세의료원에서 도입된 네. 중입자 치료가 지난 4월 28일에 시작됐는데요. Y의료원. 예. 네.
첫 치료 환자는 60대 전립선암 2기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전립선 내부에 1cm 크기의 종양만 있고 예. 주변에는 전이가 없는 상태로 첫 조사 이후 3주 동안에 12회에 걸쳐서 치료를 시행하게 하는 데인데요. 네. 환자는 수술 없이 치료 가능하다는 것과 네. 그리고 후유증이 적다는 장점에 치료를 결심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를 받은 1호 환자가 됐습니다. 전립선암에 있는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와 비교해 고위험균에서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중입자 치료 경험이 가장 풍부한 일본에서는 중입자 치료 환자 중 약 25에서 30% 정도가 전립선 암 환자입니다. 네, 국내 중입자 치료기 1호 환자는 전립선암 환자로 기록이 됐군요. 그럼 이 중입자 치료기를 이용해서 모든 암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현재 중입자 치료는 일부 종양에 대해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암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입자 치료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 기존의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암종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하. 대상 암종을 넓히기 위한 연구가 이제 시작되었고요. 예. 치료 가능한 암종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중입자 치료 가능 여부, 적절성 여부 및 적절한 치료 시기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후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입자 치료는 고비용 요구되고요. 네. 특정한 장비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 치료는 각 개인의 상황과 종양 특성에 따라 맞춤화되어야 하고 다양한 치료 옵션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네네. 의사와 전문가 팀은 종양의 특성과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네. 따라서 탄소입자 치료가 특정 암의 치료에 적합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입자 치료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중입자 치료의 완치율은 전립선 암의 경우는 100%라고 되어 있고요. 오. 간암은 90%, 폐암은 80%, 그리고 아까 재발암에서도 42%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탄소입자 치료는 종양 내부로 집중적으로 치료를 제공하므로 주변의 건강한 조직에 대한 부작용이 적습니다. 탄소입자의 특성에 따라 주변 조직에 전달되는 설량이 제어할 수 있으므로 예.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종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양 내부의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서 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키고요. 네. 정밀한 치료 계획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는 암 조직에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네. 탄소입자 치료는 암 치료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특히 종양의 크기, 위치, 종류 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네. 종양의 특성과 환자의 상황에 따라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어서 종합적인 평가와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가 시작된 걸 보면 아직은 중입자 치료기가 널리 보급되진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현재 나와 있는 나라를 보면 독일, 이탈리아, 호주,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중입자 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국내에서도 최근에 중입자 센터가 문을 열어서 치료를 하고 있죠. 현재는 한 대지만 내년엔 세 대까지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탄소입자 치료는 현재까지 널리 보급되지 않은 의료 기술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탄소입자 치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 네.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말 비싸군요. 네. 탄소입자 치료는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갖춘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탄소입자 치료는 매우 유망한 치료 기술이지만 아직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연구와 기술 발전 그리고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보다 널리 보급되어 접근 가능한 치료 옵션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중입자 치료기를 이용한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탄소 입자 치료의 비용은 되게 비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치료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및 시설 유지 보수, 그리고 전문 인력 등의 투입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네. 주로 해외에서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 1억 원이 헐쩍 넘는 큰 돈을 들여서 예. 일본이나 유럽으로 원정 치료를 그동안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Y의료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절반 수준인 5천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국내 암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 난치암을 극복하는데 또 획기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또 환자들의 치료 부담도 확 줄어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교수님, 4주 동안 방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는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실용 입문 클래스를 통해서 4주 동안 방사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방사선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방사선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의 바다에 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병원에서의 방사선 피폭은 오로지 환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하여집니다. 방사선 검사 때에는 의료 방사선을 피폭을 최소화하도록 방사선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서 방사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실용 입문 클래스 오늘은 이로운 방사선 생활, 문화재 보존에 힘쓰는 방사선, 꿈의 암 치료, 중입자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방사선 전문가 원광보건대학교 방사선과 김현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